자, 이번에는 3장 집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학자들이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그냥 이렇게 집단은 집단 구성원의 상호작용과 집단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공통의 목적과 관심으로 이루어진 단위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좀 산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단의 정의를 하기보다는 집단의 구성 요건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집단의 개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집단의 구성 요건 이렇게 나와 있죠. 집단의 구성 요건. 집단의 구성 요건이라고는 여기는 복수의 구성원이 공동체 의식과 공동체 의식 또는 소속감이라고 했을 수도 있죠. 공동체 의식과 공통의 관심사. 목적이라고 하기보다는 목적으로 보면 좀 조직에 가깝기 때문에 목적이라고 하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공동체 의식과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면서 규범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실체를 집단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2명 이상의 일본 이 출제위원은 3명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복수의 구성원이 공동체 의식과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규범을 지키면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실체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공통의 관심사에 공통의 목표나 목적이란 말도 집어넣습니다만 어느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이 용어만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페이지에서는 집단의 구성 요건 2명 이상의 집합체로 소속감,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 공통의 목적이나 관심사가 있어야 된다. 상호 의존적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 규범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5개의 요건을 집단의 구성 요건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 집단의 유형을 좀 더 우리가 확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집단의 유형. 집단의 유형을 특징까지 마치 어떤 사유 과목이라든지 사유학에서 보는 것처럼 특징까지 설명하지 않겠지만은 집단의 유형 그러면 다양한 유형 중에 어린 시절부터 대표적으로 배워왔던 것이 여기 나오는 저희 튜니스의 분류라든지 또는 쿨리의 분리, 썸너의 균리 이런 쪽이 있습니다. 튜니스는 집단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쿨리의 분류를 보면 쿨리는 접촉 방식을 가지고 튜니스는 여러분들이 공동사회와 이익사회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되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연관시키면 됩니다. 여기는 집단이라고 하기 때문에 쿨리를 가지고 본다면 쿨리는 접촉 방식을 가지고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1차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오늘날에는 거의 혼족, 홀로 하자면 홀로족이라고 해서 혼밥, 혼술하는 것처럼 1인적인 혼자만의 삶이 보편화된 이 과정에서는 참 이것도 어렵습니다만은 1차 집단은 그래도 가족과 같은 것처럼 직접적, 대면적 접촉을 통해서 형성된 집단은 1차 집단이라 하고 간접적, 요즘 통신의 발달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간접적 또는 어떤 이해관계를 뚜렷한 목적, 이 피상적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집단은 2차 집단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형으로서는 가족, 놀이, 촌락, 문중도 있지만 요즘에는 촌락이라는 단어조차도 대도시로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직접적 대면적이보다는 몰라 저기도 어디 사람이 한번 이사 왔다고 하던데 한 번도 못 봤어 이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촌락이란 어떤 가족을 넘어서 하물며 친족마저도 많은 사람들을 보면 내 사촌이 몇이 있는데 언제 봤는지 몰라 이런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자, 이런 과정들에서 그 범위, 1차 집단의 범위가 자꾸 줄고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구별의 개념이니까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썸너와 같은 경우에는 썸너의 분류는
소속감의 유무를 가지고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내집단과 외집단. 내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색함이 없이 편하게 쉽사리 우리란 단어가 나는,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집에서는 우리란 말이 나오면 내집단입니다. 맞으면 소속감이 보편화되어 있는 집단은 내집단으로 소위 우리 집단, 우리 그룹이라고, 우리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외집단이라는 것은 우리란 말이 쉽게 붙지 않는 이런 용어의 집단은 외집단이라고 하는데 타인 집단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상대적 개념이니까 여러분들께 보시면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소속 집단과 뭐 좀 아래로 내려갑니다만은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으로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의 개념으로. 근데 여기는 현재 소속되어 있는 집단은 소속 집단이라 하고, 준거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꿈꾸는 목표 집단을 준거 집단이라고 합니다. 집단의 성장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성장 과정은 준거 집단이 소속 집단이 되는 그 순간을 거듭거듭 반복해 가면서 인간의 발달이나 집단의 발달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수험생 집단이라고 하는 소속 집단 속에서 꿈이 있는 미래 준거 집단, 합격자 집단. 바로 합격자 발표하는 순간 합격자 발표에서 1급에 합격했다는 발표가 나올 때 여러분의 소속 집단은 합격자 집단으로 될 거예요. 종래의 소속 집단은 그야말로 사라져버리고 준거 집단이었던 합격자 집단이 소속 집단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다른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꾸는 집단을 준거 집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집단을 나누겠지만, 자, 우리가 본다면 사회복지 실천에서 다루는 이런 집단, 거기 오면 아래에 있는 무슨 뭐 표현적, 수단적 집단도 있지만 사실은 또 목적에 따른 분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회복지 실천 집단, 그냥 실천 집단이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집단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자연 집단과 그리고 형성 집단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모임이 만들어지고 여기는 집단이 만들어진 다음에 목적이 설정되는 집단은 자연 집단이라고 합니다. 가는 방에 같은데 무슨 동에 사세요? 나도 그 동에 사는데. 바로 동네가 같다고, 아니면 취미생활이 같다고, 아니면 어떤 관심사가 같다고, 종교가 같다고, 이렇게 해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만났는데 만나고 난 다음에 목적을 설정해 가는 집단은 자연 집단이고, 형성 집단은 먼저 목적부터 설정하고 난 다음에 집단을 구성하게 되는 것은 형성 집단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목적을 어디다 두냐를 가지고 이미 앞에서도 한번 봤습니다만, 목적을 어디다 두냐를 가지고 우리는 과업 집단과 치료 집단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업 집단은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집단의 과업 완수를 목적으로, 집단의 과업 완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은 과업 집단이라고 불러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집단 성원들의 욕구 충족이나 문제 해결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면 치료 집단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치료 집단에는 이미 본 것처럼 지지 집단이나 또는 교육 집단이나 또는 성장 집단이나 당면 문제 해결에 관련된 치유 집단이나 또는 사회 공동체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상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능,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회화 집단이나 이런 집단들을 우리는 치료 집단의 유형으로 설명하되, 지지 집단과 유사성을 가지고는 자조 집단도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설명했던 것입니다.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2페이지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다 출제 비중은 그렇지만 특히 5번에 있는 형성 원인 또는 구성 동기, 저는 판서를 하면서 목적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자연 집단과 형성 집단 그거 봐주시되, 형성 집단에는 집단의 과업 완수에 초점을 두는 과업 집단과 집단 구성원들의 문제 해결이나 욕구 충족에 초점을 두는 치료 집단으로 나눠지고, 치료 집단의 종류에는 이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복습 차원에서 같이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집단 구성 시 고려사항, 이것이 절대 명제로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만 집단을 구성할 때에는 꼭 동질적 인간만이 좋은 것인가, 이질적으로 집단이 구성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도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동질성이라고 해서는 집단의 안정성을 이끌어가는데 대단히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집단의 동질성이라는 것은 안정성이란 장점은 있지만 어떤 단점이 있겠죠? 쉽게 보수화되거나 쉽게 말하자면 빠른 시간 내에 소위 상황 변화나 환경 변화에 뒤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질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 라는 문제가 돼. 이질성이라는 것은 집단 구성원들로 하여금 긴장을 풀지 않게 하는 이런 자극제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절대적인 기준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집단 구성원의 구성에서 동질 집단과 이질 집단으로 설명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1번 선별의 과정은 주관적이며 집단 상담자의 직관과 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질 집단이라는 것은 장점은 응집력이 높다. 그리고 서로에게 지지적이고, 그리고 보편적 경험과 긴장성의 감소와 같은 이런 장점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지지와 이해는 성숙한 변화에 또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단점도 있다는 것을 박스의 4번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질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서로 간의 차이점을 통해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나, 그러나 문제점은 서로 다른 다름을 가지고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다음에 개방형 집단과 폐쇄형 집단 나눠볼 수 있는데, 개방형, 폐쇄형 이런 그 집단에 대한 기준점은 뭐예요? 진퇴, 진입과 탈퇴의 자유로움이 어느 정도인가? 새로운 집단 성원의 진입과 그리고 기존 성원의 탈퇴가 자유롭게 허용된다는 것은 개방형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새로운 성원의 진입과 기존 성원의 탈퇴가 말하자면 배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폐쇄형 집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 주시고, 다음에 집단의 크기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 집단이 너무 커도 어떠한 소위 실천 집단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고, 집단의 규모가 너무 작아도 서로의 상호 간섭 효과에 의해서 역시 집단의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가 좋을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통 10명 안팎이 좋다. 나이가 어리면은 숫자가 적지만 한 10명을 넘지 않는 선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집단의 크기가 너무 적으면, 이번에 집단의 크기가 너무 적으면 서로 상호 간섭 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동의 범위가 좁아지고 집단 압력을 받기 쉽다. 집단의 크기가 너무 커져버리면 내담자의 일부는 아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아예 겉돌아 버릴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구어처럼 한다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면 상담자가 각 개인의 적절한 기울이지를 못하게 되어서 오히려 집단이나 사회복지 실천 활동에 방해가 존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집단의 크기가 반드시 어느 정도이다 하지만 너무 작아도 너무 커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십니다. 집단 회기는 어떻게 만날까? 집단 회기의 간격이라든지 집단 회기에 있어서 빈도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라는 것이었는데, 어떤 학자들은 2주에 한 번, 어떤 학자들은 1주에 한 번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실은 사안이라든지 아니면 클라이언트의 유형, 클라이언트의 문제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것이 그래도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은 일주일에 2번에서 5번도 만나지만 대부분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담 시간 사이에 어느 정도 간격을 두는 이유는 상담 경험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주기 위한 것.
그래서 인터벌을 보통 대개라고 해서 일주일이지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는 것은 이전 회기에 있었던 상단 경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곰씹어 볼 수 있는 재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시간 간격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집단의 역동성이 무너질 것이고 또 집단 분위기 조성에 새로운 시간을 낭비하듯이 써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집단 회기에 있어서 집단 간격은 가능한 한 적당해야 되는데 대개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좋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집단 회기의 길이. 집단 회기의 길이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 해서 거기에 보시면 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연령이나 집단의 종류나 이 크기나 집단의 크기 이런 거에 따라서 회기의 시간은 좀 달라지겠지만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어린애들은 좀 짧은 시간 우리가 보면 유치원 수업 시간은 한 30분 초등학교는 40분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 대학교는 50분짜리 3학점에서 곱하기 3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전부 심리학적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효과 효율적 이런 회기의 시간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소년은 또는 어린애는 이렇게 설명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가능한 한 1시간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들리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집단 실시 장소는 꼭 정형화된 것은 아닙니다. 정형화된 건 아니고 특히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올 적에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면 좋다. 꼭 그래서 반드시 폐쇄된 공간에서만 있을 것은 아니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에 신체적 활동이 가능해야 되고 시청각 기제의 활용도 가능해야 한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더 좋다. 그러나 어떤 그 클라이언트의 협의를 통해서 공원이라든지 산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단을 실시하는 장소는 반드시 정형화된 공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가 좋고 또 신체 활동도 허용되는 공간이 좋고 또 시청각 기제의 시청각 교재의 기제를 활용할 수만 있다면 더 좋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 보면 두 번째로 집단 지도력을 설명을 했습니다. 집단 지도력. 자, 집단 지도력. 우리가 지도력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이라는 것은 집단 성원이나 아니면 부하라고 표현하는 집단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을 지도력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또는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집단 구조상 특정 위치를 점한 사람이 집단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에 행사하는 사회적 영향이나 힘을 말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길게 설명했지만 결국에 집단을 이끄는 특정 지위에 있는 사람은 집단을 이끄는 사람이 집단 성원들에 대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도록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집단 지도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른 거 다 설명을 하되 거기 보시면 2번에 집단 지도력에 영향력을 주는 요인이 나와 있습니다. 집단 지도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환경적 요구도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서 그 집단에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집단 지도자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단과 지도력에 대한 환경적 요구 또 그러면 전문적 지식이나 사회 정서적 기술이나 다 중요하죠. 이건 그야말로 지도자로서 가져야 될 기본 조건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좋고 성원의 지도력에 대한 기대, 환경의 지도자에 대한 지도력에 대한 환경의 기대나 요구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집단 성원들의 지도자나 지도력에 대한 요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원의 또는 성원들의 지도력에 대한 기대 또 그러면 지명된 지도자와 집단 발달에 따라 출현한 지도자 사이의 경쟁 5번 중요 표시하시고 이미 먼저 집단이 만들어지면서 지도자로 지명된 사람의 영향력과 그리고 집단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자연스럽게 인정을 받게 된 지도자의 지도력과의 경쟁력도 이 바로 지도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5번도 중요 표시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집단 내외에 존재하는 권위의 본질 또는 지도력의 획득 방식. 지도력의 획득 방식은 바로 5번과 연관시켜서 설명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다 있지만 여기에 집단 지도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집단과 지도력에 대한 환경적 요구, 4번에 성원들의 지도력에 대한 기대, 또 그런가 하면 5번에 지명된 지도자와
집단 활동 중에 만들어진 지도자의 영향력 간의 경쟁, 또 권위의 본질, 또 지도력의 획득 방식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집단 지도자의 힘에 대해서 속성적인 힘과 그리고 실제적인 힘으로 이렇게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면 속성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면 사회복지사의 능력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힘은 집단성원, 동료, 슈퍼바이저, 후원기관 보다 큰 사유체계로부터 얻게 된다. 그에 비해서 실제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의 내의적 상황을 변화시키는 사회복지사의 자원과 영향력에 의존하는 힘은 실제적인 힘. 실질적으로 집단을 이끌어가고 실질적으로 집단 성원들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실질적으로 집단의 목표 달성을 이끌어가는 이런 것은 실제적인 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쩌보면 여기 속성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도자의 자질이라든지 또 그러면 지도자를 둘러싼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또 환경이 위에 있는 것처럼 집단 지도자에 대한 환경적 기대나 집단 지도자에 대한 집단 성원들의 기대나 또는 집단 지도자에게 주어진 권위의 속성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속성적인 힘이라고 하는 데 비해서 실질적으로 집단을 이끌어가는 그런 영향력은 실제적인 힘이라고 한다. 해서 크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단어를 그대로 정직하게 이끌어 가시면 됩니다. 페이지 넘어가시죠. 집단 지도성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 집단 지도성의 개념. 거기 오면 지도성은 집단의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이 목표 지향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집단의 상호작용을 돕는 영향력 있는 행동이나 아니면 그에 대한 이런 영향력을 바로 집단 지도성이라고 합니다. 이 지도성의 이론은 집단 지도성에 그대로 이용이 되는데 특성 이론이라든지 행태 이론이라든지 또는 상황 이론이라든지 또는 변혁적 이론이라든지 또는 지이론 다양한 이론들을 다 그대로 집단 지도성에도 활용할 수가 있다고 지금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집단 지도자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역할은 좋고 거기 밑에 보면 집단 지도력의 향상 방법. 어떻게 하면 집단 지도자의 영향력을 키워나가거나 증진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겠는데 거기 보면 응집력을 강화시키는 방법 또 회합을 준비하는 이런 그 준비성 그리고 효과적인 갈등 관리력 또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또 집단활동의 구조화 등을 이용해서 집단 지도력을 향상 또는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사회복지사 1급을 준비하면서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2교시 2영역을 준비하다 보면 꼭 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 여기 집단 사회복지사의 개입기술이 한 문제가 나옵니다. 집단 사회복지 실천기술이라고 출제가 되는데 집단 사회복지사의 개입기술이나 집단 사회복지사업에 또는 집단 사회사업의 소위 실천기술로서는 집단과정을 촉진시키는 기술도 있고 자료를 수집하고 사정하는 기술도 있고 행동하는 기술도 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을 아주 큰 중요한 당연 명제처럼 이렇게 한 문제씩을 출제하는데 사실은 오랫동안 강의를 하고 오랫동안 하면서 어느 책이나 자신 없어요. 처음에 끄집어냈던 분의 이론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집단 사회복지사가 집단 사회사업을 이끌어가면서 사용하는 기술은 무수히 많을 거거든요. 우리가 개별 사회사업에서 나오는 것처럼 거기에 보면은 그야말로 안내자의 역할도 옹호자의 역할도 조력자의 역할도 교육자의 역할도 수없이 많은 역할들이 다 사용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집단 과정을 촉진시키는 기술. 그리고 이제 앞에 주어는 달지 않았지만 집단 성원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정하는 기술. 또 그러면 실제에 움직이는 행동 기술 등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그걸 세분해 보면 아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단 성원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기술도 쓰고 주의를 집중시키는 기술도 쓰고 또 눈높이 표현을 통한 표현 기술, 민감하게 반응해 보이는 반응 기술, 또 집단 의사소통에 초점을 유지하는 기술, 집단 과정을 명료화시키는 기술, 내용을 명료화시키는 기술, 집단 상호작용을 지도하는 기술 등은 집단 과정을 촉진시키는 기술이라고 이렇게 적어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걸 좀 더 내용으로 풀어서 오른쪽에 참고 박스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자료 수집 및 사정 기술로서는 확인 및 묘사 기술이나 또는 탐색 기술 또는 요약 및 세분화 기술, 통합 기술, 분석 기술 등이 있고
또 실제의 행동을 옮기는 행동기술로서는 지지하는 기술 또는 재명령, 재조정, 재규정이라고 하는 재구조화 기술 또는 지시하는 기술 또는 제안 또는 교육시키는 기술, 직면 기술 이런 기술들을 들어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문제 중에 한 문제를 차지하는 이게 영역이어서 박스에 교재로 넣었습니다만 너무 깊이 고민하지는 마시고 굳이 여러분들이 여분이 있어도 공부를 하신다면 오른쪽에 집단사회복지사의 실천 기술로서 다양한 기술이 있지만 그중에 핵심적인 기술로서는 집단과정 촉진 기술이 있고 집단과정 촉진 기술에는 오른쪽 박스에 있는 세부 내용까지 적은 바로 이런 기술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참고 자료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십니다. 다음에는 공동지도력, 집단지도력이라고 것은 집단에 있어서 특정한 지위를 이미 사전에 임명된 지위를 가지고 있던 아니면 집단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선발이 되었던 어떤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 또는 집단에서 특정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단 성원들로 하여금 일정한 방향이나 일정한 목표로 나아가도록 하는 이런 영향력을 집단 지도력, 집단 지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공동지도력은 뭘까? 공동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의 지도자가 존재할 때 그들이 행사하는 힘을 바로 공동지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지도력, 2명 이상의 지도자가 있는 경우에 그들이 발휘하는 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공동지도력이라고 그야말로 국어 단어 그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 볼까요? 공동지도력의 장점, 단점으로 바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만은 2명 이상의 지도자가 있는 경우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는 장점. 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좋고 세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장점. 3번에 나와 있지요. 또 그런가 하면은 5번에 공동의 목적을 나눔으로써 지도자의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 또 그러면 6번에 서로 원조, 지도자 사이에 서로가 돕고돕는 상호 의존적 또는 원조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장점. 7번 중요 표시하시고. 공동지도성은 초심자 훈련의 효과적, 초심자 훈련의 효과적, 집단 지도를 가지고 무슨 장점을 따지고 하긴 않겠습니다만 장점을 따질 것이 없죠. 여기는 초심자 훈련의 효과적인 것은 공동지도성, 공동지도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 중요 표시하십니다. 초심자 훈련의 효과적이다. 또 성원들 간 갈등 발생 시 적절한 갈등 해결 방법의 모델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6번 때문에 서로 돕고돕는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집단 성원의 어떤 갈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하나의 모델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동지도성은 어쨌든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지도성을 같이 발휘하는 건데 거기에는 장점만 있을까? 당연히 단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거기 보면 당연히 비용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 또 갈등이나 경쟁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둘이기 때문에. 또 그런가 하면 바로 이 갈등이나 경쟁 관계를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2번에 보시면은 바로 상대방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문제로서 3번에 집단도 갈라질 수 있다. 양극화될 수가 있다. 그러죠? 4번에 보시면 집단 지도성이 서로 돕는 관계라면 서로 돕는 관계는 집단 내 갈등 발생 시 하나의 모델로서 역할을 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1번에 있는 것처럼 갈등 경쟁 관계가 발생하면서 3번처럼 집단이 양극화되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5번 좋고 그리고 6번에 당연한 말 서로 갈등 관계가 발생한다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오히려 양극화시키면서 집단을 와해시킬 수가 있다라는 말을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은 공동지도력에 있어서 유의점과 문제점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문제점 해결 방안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공동지도력에서 유의점 편하게 봅니다. 서로 간의 공동지도력, 두 사람의 지도자는 서로 편안해야 되고 개방적이어야 되고 토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서로의 강점을 침해하지 않아야 되고 동일한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되죠. 동일한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거기는 줄쳐놓으시고 경쟁적이지 않고 상호 지지적이 않다. 당연한 말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핵심은 역시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공동지도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지요.
거기 보시면 밑에서 유의점에서 설명한 것처럼 서로 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꼭 확보해야 된다. 토의 시간이 확보돼야 된다. 그래서 거기 토론하고 1번의 두째 줄입니다. 토론하고 사후 모임을 갖는 등 공동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이나 경쟁관계가 집단 성원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나와 있지요. 또 그러면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을 집단 내에서 해결하자. 거기 중요 표시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면 공동 지도력은 서로 갈등이나 경쟁관계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도 그 문제를 집단 내에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지도성을 발휘하는 공동 지도자들의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은 집단 내에서 해결하지 않는답니다. 않는다. 거기 중요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도자들 간의 갈등 등 부정적 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지도자를 활용하기 전에는 미리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 뭐 당연한 것.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문제점 해결 방법에서 어제는 역시 유의점과 같은 것인데 목차가 하나여서 같이 이렇게 나눴습니다만은 특히 3번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은 집단 내에서 해결하지 않는다. 거기에다가 에센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집단 역동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